사회복지조사 방법론 1주차 이제 2차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회복지조사 방법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OT와 함께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어떤 국가 체제에서 이 사회복지조사를 많이 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자, 그래서 이제 1주차 2차시 지금 시간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특히 조사 방법론은 내용상 뭐랄까요, 무조건 외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개론 시간에 배운 내용, 물론 개론은 전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인행사 시간이나 이런 데 배웠던 내용 중에 우리가 들어봤던 사람들, 예를 들어 프로이트나 뭐 에릭슨이나 로저스나 뭐 비아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목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사하단 말이에요. 물론 똑같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정책론, 법제론 내용을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또 많이 들어봤던 뭐 예를 들어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뭐 이런 기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수업이 쉽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덜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이 조사 방법론 수업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던 그러한 이제 뭐랄까요, 내용 용어들이 많이 안 나오고 다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이 제법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뭐 덮어놓고 외운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덮어놓고 외우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덮어놓고 외우고 나중에 해결 안 되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제가 좀 강조한 내용 있죠. 요거는 무조건 외우지 말고 요렇게 이해만 하라고 하는 거는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 기계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나중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두뇌는 하나를 외우면 하나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옛날 거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외우고 두 개 잊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지만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지 않는 이상은 하나 외우면 또 하나 까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 뭐예요? 문장을 보거나 그 자료를 보고 아 이건 이랬지라고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2차시 내용하고 2주차 1차시나 2차시까지는 막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또 물론 외울 것도 한두 개는 있어요. 하지만 자료를 보고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은 크게 뭐랄까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전 학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먼저 내용 보면서 이제 갈게요.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인데, 자, 지식탐구. 자, 지식탐구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걸 새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지식 탐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3 졸업 후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물론 대학을 뭐 진학을 안 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이제 필드로 산업 현장으로 바로 나가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학과를 왔지만 또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무슨 과가 있지? 참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참 약하죠. 자기 과 말고는 갑자기 선뜻 생각나는 과가 잘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경찰행정학과를 간다거나 이러면요, 경찰행정학과를 간 친구는요, 졸업 후에는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학문에 대해서는 경찰행정학과를 간 학생들은 어쩌면 굉장히 무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왜? 안 배웠으니까. 그것처럼 지식 탐구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배우는 거 이제요. 근데 배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보세요. 지식 탐구를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자, 뭐 먼저 보면서 갈까요? 과학적 지식 탐구와 뭐 비과학적 지식 탐구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을 탐구할 때 그 지식 탐구하는 방법이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를 했느냐 또는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했느냐,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조사 방법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뭐 때문에 하느냐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비과학적인 문제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뭘 공부를 하냐면은 이 뭐예요? 과학적 지식 탐구.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과학적 지식 탐구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자,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비과학적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이 과학적 지식 탐구고 그러면은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얘들 관습에 의해서 근위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요.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내용 이제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처럼요. 우리 사회복지조사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비과학적 지식 탐구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얘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를 알고 싶어 하냐면은 우리는 이 과학적 지식 탐구 이걸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인 거를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지 말고 바로 뭐예요?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보시면은 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오늘 1주차 2차 시간에만 비과학적 그런 지식 탐구가 뭐가 있느냐 요것만 배우고요. 앞으로는 나머지 15주차 동안 뭘 배우냐면 이제 과학적 지식 탐구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랑 과학적인 객관적인 자료이지 이런 비과학적인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학적 지식 탐구는 오늘 요 시간에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가져오는 게 비과학적이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지식에서 다 빼버리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과학적이고 즉 과학적으로 해야지만 객관적인 자료, 즉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사회복지조사 방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관습에 의해서 하는 거, 요거 내용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습에 의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관습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 거, 즉, 관습이라는 방법으로 인해서 나한테 지식이 현재 만들어진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사회적인 선례와 그리고요, 관습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뭐가 된 거, 나한테 지식이 돼버린 거.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관습에 의한 방법으로 지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문자적으로만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관습에 의한 방법, 사회적인 선례, 관습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지식으로 형성된 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한 사례를 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관습으로 인해서 지식이 탐구된 거구나. 들어보시면은 이 사례를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틀린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관습에 의한 방법입니다. 즉 관습 때문에 관습에 의한 방법으로 나한테 지식이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민간요법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민간요법 아시죠? 우리 우스갯소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여러분 세대는 이제 그런 말 안 쓰겠지만 제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물어보시거나 여러분들 아버지가 저하고 나이 차이 크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특히 여러분들 어머니가 결혼을 좀 일찍 하셨다면은 저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대일 거예요, 아마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라면 충분히 이해하시는 내용인데, 예를 들었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물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이런 감기가 아니고 일반 감기가 걸리면은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물론 요즘 여러분들은 약국 병원 가서 진료받고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서 약 먹고 이러면 금방 낫잖아요. 코로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독감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 감기라면. 근데 우리 보통 어른들은 옛날 우스갯소리를 어떻게 말하죠? 감기 걸리면은 소주에 고춧가루 태워서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가서 입을 폭 덮으시고 땀 쭉 빼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그게 맞을까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알코올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열이 나거든요. 속에 있는 열이 밖으로 발산이 되면서 땀이 나면서 몸의 열을 낮추게 되거든요.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요, 사람 죽어요. 왜요? 속에서 알코올이 들어가서 몸에 열을 발산시키는데, 감기가 걸리면 몸은 불덩인데 땀은 안 나잖아요. 그럼 열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열이 40도가 넘어가면서 잘못하다가 사람이 죽어요. 산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문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다거나 청력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요, 관습에 의한 거는 바로 뭐냐면은, 관습,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 그런 거를 비판 없이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한테 지식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비과학적 지식 탐구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흔히 말하는 뭐 민간요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 요즘에, 물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으시면요, 왜 자녀가 자기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은 자기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제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뭐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야. 막 애기 낳고 애기 어릴 때 애기 업고 응급실 몇 번 뛰어가 봐야지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한 뭐 감사한 마음을 안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애가 둘이 이제 물론 이제 6학년이고 3학년이 되어서 이제 많이 자랐는데, 어릴 때 업고 응급실 몇 번씩 갔거든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뭐 손바닥에 화상을 막 불판에 손 올려가지고 화상 때문에 밤에 저녁에 막 뛰어간 적도 있고, 또 우리 아들도 없고 뭐 이렇게 목에 뭐 걸려가지고 응급실 뛰어간 적도 있고요.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경우 한두 번씩 다 있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요법이란 거는 아이가 열이 나거나 이러면 어때요? 저도 저희 애가 막 고열을 났을 때 막 밤에 새벽에 응급실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이 열 채우라고 주사 해열제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요, 애를 빨가벗기더니 알코올솜으로 막 닦아요. 왜냐하면은 열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땀이 안 나니까 알코올솜을 피부에 하면 알코올솜 빨리 증발이 되잖아요. 그때 열이랑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왜 얼음팩으로 막 감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예요, 민간요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뭐 간암 환자인데, 우리 TV에 한 번씩 나오죠. 자기는 병원 치료 받지 않냐고 뭐 물 좋은 산에 들어가서 뭐 자연인이다 뭐 그런 프로그램 보시면은, 산에 들어가서 나는 뭐더라, 현미를 볶아서 그 물을 계속 달여 먹고 1년이 지났더니 암이 다 사라졌더라. 그래서 자기는 병원보다 이 현미차를 계속 먹는 게 맞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정답이라면은, 그게 객관적인 자료라면, 과학적인 의료 방법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현미차만 먹고 암이 다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예를 들면요, 이런 민간요법, 이렇게 해서 민간요법을 우리가 보면은 TV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 보고, 와, 그럼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렇게 하면 다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한테 지식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관습이란 방법으로 해서, 즉 관습을 뭐야, 비판 없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나한테 지식이 돼버린 거. 그러다 보면은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틀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에게나 말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적절한 연구와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주사 우리가 백신 접종 맞잖아요. 1상, 2상, 3상 그걸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많이 줄이고 이런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만들어내서 나온 게 뭐가 돼요? 그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말이 잘 안 되네. 적합적인
말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백신이 그만큼 실력을 발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습에 의한 이러한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요법이나 예전부터 쭉 내려오는 거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닌 거를 비판 없이 그대로 맞네 하면서 내가 지식으로 믿어서 알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말해줬는데 틀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런 경우가 비과학적 지식 탐구예요.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없어요.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크게 두 개로 갈라지는데 우리는 앞으로 15주 동안 이제 과학적인 지식 탐구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겠죠. 이걸 앞으로 배울 거고요. 비과학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비과학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습, 권위, 여기 직관, 요 세 가지 방법만 아니면 돼요. 비과학적 지식 탐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조사를 해서 요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관습 말씀드렸고요. 그 관습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선례들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내가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여 버리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비과학적 지식 탐구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권위에 의한 방법. 자, 권위에 의한 방법은요, 물론 이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는 있지만 이 권위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내가 지식이 됐는데, 즉 권위라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식이 탐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조사론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지금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 권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한테 지식이 되는 경우가 바로 뭐가 있냐면, 관습은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이런 내용만 외워놨다가는 나중에 이해 못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같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권위는 뭐냐면, 자, 내용 보세요. 주장의 타당성과, 타당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저 뒤에 가면요, 신뢰도와 타당도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게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요, 타당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주장의 타당, 즉 주장의 맞음에, 그 말하는 게 맞음에 설득력을 만드는 거예요.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뭐가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이런 게 있겠죠. 흔히 말하는, 우리 좀 속된 말로 그런 말 많이 쓰고 있죠. 카더라 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가 이번 학기는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이번 학기는, 야, 이번에 학기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1년 반째 지금 우리가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학점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시학점 3명 주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시험을 너무 수준 이하로 거의 백지 수준으로 내버리면은 이거는 너무 하잖아, 그쵸? 그래서 학교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시험에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C나 D를 줘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B 받은 학생들 중에는 A를 줘도 충분히 될 만한 성적 애들인데 어쩔 수 없이 50%만 A를 줘야 되니까 B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A를 받아도 무방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학생하고 코로나라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백지는 학생과 점수를 똑같이 B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B 플러스나 B0 학생들도 사실은 B0 받으면 되고요. 근데 B 플러스 받는 학생들은 정말 아쉬운 학생들이거든요. 충분히 A0나 A4까지는 잘 모르지만 A0 이상은 줘도 충분히 가능한 학생들인데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상대평가라 아니지만 절대평가도 다 A는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C나 D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D는 웬만하면 안 주겠죠. 너무 결석이 너무 많지 않은 이상은 D는 안 나가는데 C는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00점은 절대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석 너무 많이 하셔도 안 되고요. 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자, 근데 다시 볼게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친구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자꾸 말하다가 안 들어서 해버렸네요. 여러분들 친구가 말 그대로 야,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수업이 다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성적은 예를 들어서 기존처럼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번 학기는 상대평가가 한다더라 라고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듣고 있는 친구가 뻥치지 마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 말을 전해지는 친구가 뭐라 했냐면은, 야, 나 금방 학과장 교수님한테, 우리 이번 학과장 교수님 누구시죠? 허만세 교수님인가? 허만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됐는 거야.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바로 믿어버리죠. 왜요? 그 말을 전해주는 친구가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쵸? 자기의 학과의 학과장 교수님의, 즉 지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여부, 즉 학과장님 말,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과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학교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총장님이 했다 그러면은 조금 뭐 이해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 했는 말을 그대로 진실로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뭐가 됩니까? 말해버리는 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권위에 의한 뭐가 됩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믿어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이게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그렇게 말할 때 그 누군가가 권위가 있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 말이라면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굉장히 무식해서 빠지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한 번만 더 좀 고민해보고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이단 종교에 있는 나름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사회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좀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딴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누군가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런 비과학적인 지식, 그것이 바로 뭐다? 권위에 의해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충분히 요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4주차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진도는 그렇게 빨리는 안 나갈 거야, 아마.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하면서 특히 동영상 수업에서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4주차 이후는 대면 수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대면 수업 때는 진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가도 충분히 학생이 잘 따라와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업이 만약 10주차, 11주차라면은 여유 부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 방법론 이 수업 내용은 충분히 뭐 그렇게 빨리 초기 부분에는 빨리 안 나가도 되니까 제가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4주차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뭐 이게 진정이 안 되고 중간고사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분위기가 된다면은 그때는 원래 속도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여러분들 부담 없이 몇 가지 안 하니까, 뭐 몇 가지 안 한다는 말이 크게 빨리 안 나가고 중요한 내용도 뭐 크게 많이 안 나오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으로 지식 탐구하는 방법은 관습.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임으로 해서, 즉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했죠? 민간요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권위에 의한 거는 누가 그러던데, 카드라 통신.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들, 즉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누가 그러더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서 맞으면 다행인데 맞는 경우도 많죠? 근데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비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직관에 의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자,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서 스스로 뭐 분명 명제 호소하는 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일단 많은 사람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해서 뭐가 됐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된 경우가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관에 의한 방법이라고. 그럼 이것도 한 사례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례를 안 들면 이것도 까먹거든요. 사례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확 받아들여지게 할까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이게 대면 수업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이거는 비과학적인 건 아니죠. 왜요? 저는 이미 앞선 연구자들이, 앞선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과학적이 아니고 현재 학문적인 기준으로는 과학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과학적인 직관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해버리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지금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이 어떻게 합니까? 북한 주민들은요, 우리 TV에서 한 번씩 보여주죠. 그 북한 뚱땡이가 막 이렇게 겨울에도 보니까 북한 뚱땡이 가서 막 이렇게 주민들한테 손 흔들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추운 겨울날 주민들이 물 막 이렇게 허리까지 막 물 다 막 젖어가면서 강물이나 막 이렇게 겨울가에 막 다 들어와가지고 그 김정은 뚱땡이한테 막 손 흔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특히 청년들도 보면요. 그 추운 날 나와서 막 김정은 그 뚱땡이 왔다가 막 손 흔들고 막 눈물까지 흘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들이 어릴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요. 뭘 합니까? 잘못된 사상 교육을 하잖아요. 잘못된 주체 사상 교육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다 받아들여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직관에 의한 방법은요. 많은 사람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해버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수업 시간 하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이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법적인 앞선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뭡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학문적인 기초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잘못된 주체 사상 교육 또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저기 뭐 히틀러의 나치 교육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예를 더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의해서 조성되는 경우가 직관하는 방법이 많다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에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구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는 둥글다 했을까요? 지구는 평평하다 했을까요? 옛날 사람 지구를 평평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옛날 사람들은요. 태양계에서 우주계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태양을 비롯한 다른 행성들이 돈다고 생각했을까요? 즉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옛날에는 이 갈릴레오가 언급했던 뭐가 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다른 은하계 지구랑 뭐 지구랑 수성이랑 뭐 금성이랑 화성이랑 이런 행성들이 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지동설이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동설을 안 믿었잖아요.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뭐를 믿었습니까?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천동설을 믿었죠.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많은 태양계들이 돌고 있다 생각하는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레오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1609년대 망원경이 발명됨으로써 천체를 관측하는 망원경을 제작하잖아요. 망원경 제작해서 뭐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쭉 하늘을 보면서 망원경 보다 보니까 이건 앞만 봐도 뭐예요? 앞만 봐도 이거는 자기가 이건 앞만 봐도 지구가 도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죄송해요. 국가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 천동설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 갈릴레오가 어떻게 합니까? 1633년도죠. 죄송해요. 그래서 그가 이 뭐랄까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 말이 좀 막 꼬이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밖에 보니까 지금 비가 막 오는데, 제가 지금 창문을 지금 닫아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 갈리오는요, 이 망원경을, 전체 망원경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구가 돈다라고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를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 종교의 힘이 컸잖아요. 어떻게 신이 주관하는 이 지구가 다른 데를 돌 수 있느냐? 틀렸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1633년도쯤에 어떻게 됩니까? 지동설을 주장한 이 갈리오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종교 재판을 받고 뭐가 됩니까? 한마디 하죠. 네 죽을래? 아니면은 네가 주장하는 지동설이 틀렸다고 말할래? 이래 되니까 이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갈리오가 자문했습니다. 제가 주장했는 이 지동설이 틀렸네요 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건지고 재판장을 걸어 나오잖아요. 걸어 나오면서도 찝찝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그게 뭐야?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잖아요. 자, 그처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요, 갈리오가 말했던 진짜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없이 다 받아들여지게 하는, 뭐 지금 표현하면 어찌 보면 잘못된 이론 교육이었죠. 그것도요. 잘못된 뭐 하나의 이 천동설에 대한 교육이었잖아요. 그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관에 의해서, 즉 많은 사람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인 지식도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992년도에요. 엄청 시간이 오래 지났죠. 갈리오가 다 죽고 나서 92년도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1992년도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용조 선수가 우리나라 국기를 달고는 최초로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는 시기였어요. 그때 갔어야 갈릴레이에 대한 종교 재판이 유감이었다라고 로마 교황청이 좀 사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야,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는요, 우리는 뭐예요? 과학적인 방법과 조사 연구에서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지식을 탐구하는데 과학적 지식 탐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과학적 지식 탐구를 하는 방법은 앞으로 이제 계속 15주 동안 이제 배웁니다. 단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지식을 탐구할 때 비과학적인 이런 방법으로 지식이 내한테 들어와 버리면요, 나중에, 즉 다시 말하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내 말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습에 의해서, 또는 권위에 의해서, 또는 직관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들어오는 잘못된 방법은 나와 있었듯이, 뭐 한 사례를 들면은 민간요법, 다른 사례를 여러분들 인용하셔가지고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를 비판 없이 수용해서 내한테 지식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민간요법으로 그랬죠. 권위, 누가 그러던데, 나름대로 권력이나 그쪽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그래서 권위에 의한 방법으로 지식을 가져오는 게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직관에 의한 거, 사람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했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비과학적인 지식 탐구 뭔지 아세요? 자, 이거예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일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물론 이제 비반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과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복과 학생도 있고 뭐 다른 과도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학과에 보면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과에 있는 남학생들 중에 또는 여학생들 중에 남자가 키가 클까 여자가 클까요? 이렇게 말하면요, 19은 바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 남자가 크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자,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비반 수업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 지금 사복과 학생들이 아니니까 사복과 학생들 지금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만났으니까요. 사복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학과에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남학생들이 숫자가 적어요. 이 학과 특성상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학과 학생들이 봤을 때 사복과 학생들 중에 남학생이 키가 클까요? 여학생이 키가 클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열에 10명 다 뭐라 대답하냐면은 남자가 크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통상적으로 남자가 크니까. 근데 예를 들었어요. 직접 알아보니까 여학생들 평균 키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배구했거나 농구했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이번에 입학을 많이 해가지고 몇 년 새 여학생들 평균 키는 178이에요. 180이에요. 남학생들 평균 키는 예를 들어서 165예요. 그럼 누가 커요? 그쵸? 그러면 여학생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남자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여자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남자가 당연히 키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남자가 크냐 여자가 크냐 하면은 남자가 크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그런 내용 계속 말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물론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거 써도 뭐 상관없지만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요. 앞으로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은 남자가 사회복지학과에는 남자가 키가 큽니까? 여자가 큽니까? 라고 물으면요. 남자요 또는 여자요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뭐 해봐야 됩니까? 그쵸?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예를 들어서 150명 중에 남자, 여자 키를 측정해 보니까 여자들은 평균 키가 예를 들어서 165가 나왔고 남자는 평균 키가 174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중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 9cm 키가 큽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 즉 과학적 방법이라는 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통계를 내보고 직접 관찰을 해보고 나온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뭐다? 그게 과학적 지식 탐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지금이야 그런 거 없지만 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안경 쓰죠. 안경은 누가 썼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썼었어요. 왜요? 책 많이 보면 눈 나빠진다고. 지금은 이제 얼토당토하는 소리인데 그러면요. 안경 쓴 애들이 다 공부 잘할까요?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누가 잘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예를 들어서 안경 쓴 애가 공부를 잘합니까? 안경을 쓰지 않은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옛날에는 안경 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안경 쓴 애들이 스마트폰 많이 보기 때문에 눈 나빠져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안경 쓴 애들이 그래서 공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경 쓴 애들이 좀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많이 봤기 때문에 눈 나빠졌기 때문에 공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안경 쓴 애들이 공부 못한다. 제 어릴 때는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으니까 컴퓨터 이런 거 없었으니까요. 제 어릴 때는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썼다. 그래서 안경 쓴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요. 잘못된 뭐예요? 그렇죠. 예전부터 이 관습에 의해서 옛날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경 썼더라. 이런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지식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그렇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또는 관찰을 해보든지 그래야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경 쓴 애들과 안경을 쓰지 않은 애들의 성적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성적을 평균을 딱 내보니까 안경 쓴 애들은 평균 예를 들어서 뭐 전강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80점이다. 근데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들은 전과목 평균이 만약에 75점이다. 그래서 안경 쓴 애들이 쓰지 않은 애들보다 평균 5점 정도의 조금의 성적이 높은 걸로 나왔다. 그래서 안경 쓴 애들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해주면 뭐가 돼요? 객관적인 과학적인 이 대답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서는요, 지식 탐구를 하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하느냐, 비과학적으로 하느냐가 있는데, 이제 비과학적으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방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5주 동안은 비과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과학적 지식 탐구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좀 더 중요한 거는 잘 외우셔야 되고요. 눈으로 읽고 넘어갈 만한 거는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진도 많이 안 나갔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요.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더 하고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자, 그러면요. 비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관습이나 권위나 직관에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바로 보세요. 요런 문제. 앞에 하나 찍을까요? 죄송합니다. 왜 이래 이거 마우스가? 자, 보시면요. 비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부정확한 관찰과 지나친 일반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 조사 방법의 내용에 대해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지금 표 있는 거 아니어도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2주차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